짧은 시간 동안 미중 관계의 어떤 뭐 기본적인 근본적인 특징, 성격, 그다음에 여러 가지 쟁점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방향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이 환호를 보내고 싶으시겠지만 가급적 환호로 답해 주시고 박수로 제가 사전에 이렇게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질문을 받은 게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면으로 또 이렇게 또 질문 주실 거는 작성하셔가지고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텝이 이제 저한테 전달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좀 참고해 주시고요. 먼저 최근에 미중 관계의 가장 좀 한 뉴스는 며칠 전에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적 보이콧, 그러니까 이제 선수단은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보내겠지만 외교 사절단은 보내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좀 이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나라들은 우리도 안 보낼 거야. 그래서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하는 나라도 있고, 오늘 보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현명한 생각이 아니다. 올림픽을 정치하지 마라. 우리 보내겠다. 이렇게 이제 미국의 동맹 투사에서 좀 나타나는데요. 일단 궁금한 거는 바이든 정부가 그 신장 문제를 중심으로 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면서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했는데 그거 외에 좀 다른 원인들, 다른 요인들을 좀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아니, 표면적인 이유는 위구르 문제가 가장 큰 거죠. 위구르에서 인권 단절이 있고 그거에 대한 항의 표시로서 소위 외교사절단을 보내지 않겠다. 그래서 그걸 외교적 보이콧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저변에 깔린 것은 결국에 신냉전 구도로 가는 중요한 신호탄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전반적인 압박이 있겠고, 더 넘어서는 얼마나 많은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이 동참해주느냐. 지금 워싱턴에서는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국경 동계올림픽 외교 보이콧한 거고 민주주의 정상회담하고 저는 맥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들 그러니까 딱 한 110개국이 참여를 하고 하는데 이들 국가로부터 얼마나 동참을 이끌어내겠느냐. 그러나 지금 그 미국의 동맹 중에서 앵글로색슨 동맹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파이브 아이스라고 하는 정보 동맹이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미국과 제일 가까운 국가들이죠. 그게 이제 카나다,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미국 이 5개 국가는 이제 핵심적인 국가들인데 이들 국가는 지금 전부 다 동참을 했어요. 그러나 나토 동맹국인 프랑스는 그 프랑스 문화체육부 장관이 상당히 좋은 발언을 했어요. 스포츠를 정치화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동참 못한다. 그 다음에 이태리 같은 경우도 스포츠 정치화에 동참하지 못하고 거의 또 이제 하계올림픽이 있으니까 또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일본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고 한국도 결정을 내리지 않고 근데 한국 같은 데는 우리가 평창올림픽 할 때 엄청나게 중국에서 많은 도움을 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 그걸 거절하기 상당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자라고 하면은 아마 그 바이든 행정부가 그리는 큰 민주주의 동맹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하나의 중요한 기폭 처리를 만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사장님 말씀 중에 우리가 이게 지금 미중 관계를 신냉전으로 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지만 이제 냉전의 핵심은 이제 그 이념 경쟁이 있었기 때문에 미중 관계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기 때문에 좀 신냉전으로 단장하면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를 말씀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말씀 중에 이렇게 보면은 이게 과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이런 어떤 이념 체제 경쟁은 아니지만 이른바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이 이념 혹은 이제 가치를 갈라치게 하는 이런 경향들은 좀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외교적 보이콧에 이어서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함으로써 결국 누가 봐도 이제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하는 이런 어떤 조치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미중 관계 이게 점차도 이사님께서는 그 트럼프 때 좀 신냉전으로 가다가 바이든 되면서 좀 주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런 상황들이 더 이렇게 신냉전의 가속 페달을 밟는 이런 징후를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근데 미국의 민주당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인권을 중요시하는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예상을 해준 거죠. 그러나 제가 볼 때 우리가 공산주의와 우리 자유진영의 구분은 아주 명시적이에요. 그러나 민주주의 혹은 권위주의 구분은 상당히
모호한 부분이 많아요. 아니, 또 작년 1월 6일, 네, 금년 1월 6일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 같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준 일련의 행동을 봤으면 미국 내에서 반민주주의적인 그걸 영어로 일리버럴 디모크라시라고 얘기합니다. 자유적이지 않은 민주주의 요소들이 많거든요. 그건 쉽게 해서 권위주의 엘레멘트거든요. 뭐 중국 같은 데도 권위주의 체제한다고 하면서 가령 공산당 내부에 있어서 정치 결정 과정은 상당히 민주적인 일이 많거든요. 사람들을 선출하고 하는 과정을 보면은 그래서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구분을 그렇게 분석적으로 똑바로지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그러니까 중국에서 당장 들고 나온 것은 누가 민주주의를 정의내리느냐. 미국이 민주주의를 정의내리는 게 아니다. 민주주의는 각 나라마다 각기 다른 특색을 갖고 있다. 우리 중국도 민주주의인데 중국 특색의 민주주의인데 그것을 일반적으로 폄하하지 말아라. 그래서 지금 아마 중국도 우리도 그런 민주주의 정상회담 하겠다라고 지금 아마 얘기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치라고 하는 게 보편적 가치가 우리에게는 상당히 와닿긴 하지만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 걸 조작화해서 그것이 뭐지라고 할 때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쉬운 문제는 아닐 건데 일종의 민주주의 정상회담 이런 것들은 정치적 공세라고 보는 게 옳은 것이 아니냐. 그러나 그 강도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라고 보고요. 미국 자체도 약점이 많아서. 그럼 뭐 미국의 양식 있는 지식인들은 또 보면 미국이 직면한 최대 위협은 미국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 내부에 있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목사들이 있어서 그 부분과 이선생님 말씀을 결부시켜서 좀 다뤄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냉전 시대 때 미소 냉전은 뭐 냉전이라는 표현을 조지 오웰이 처음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미국이 핵무기를 만들고 그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뜨린 걸 보고 이제 곧 소련도 핵무기를 만들게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미국과 소련이라고 하는 거대한 두 나라가 세계를 양분하는 그렇지만 그 핵무기의 힘에 의해서 전쟁이 없지들 그렇다고 평화도 오지 않는 지구가 영원히 그런 냉전을 갈 것이다라고 이제 예언을 했는데 상당히 좀 통찰력 있는 발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래도 어찌됐든 냉전 시대는 미소 간에 큰 전쟁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미중 관계를 놓고 볼 때 또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 중에 하나가 뭐 세계 3차 대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전 세계적인 특히 동아시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무력 충돌 가능성, 제한적 가능성 이런 걸 좀 우려하는 목소리를 듣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만 해협에서 벌어졌을 때도 전면적으로 확산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국지전으로 끝나지 전면적으로 확대되는 가능성이 적은 게 상당히 많은 인명의 손실을 수반하게 됩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사실 그런 전쟁을 보면 많은 인명의 손실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미국이 중국을 진짜 이기고 싶으면 중국 본토에 대한 폭격인데 뭐 핵무기 쓰든 뭐든 그러면 수천만 명을 희생한다라고 하는데 그 미국이 말하는 보편적 민주주의 가치를 갖고 있는 국가에서 그런 걸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주고주고 히로시마 나가사키 때문에 역사의 죄책감을 느껴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일본이 전쟁을 시작했다면 그러니까 쉬운 건 아닙니다. 근데 그건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말은 뭐 3일, 4일 만에 대만을 접수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과정에서 수많은 대만의 주민들이 가장 희생된다고 보세요. 그럼 중국 공산당은 대만을 통치할 정통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 결단은 쉽지 않고 남중국해에서 발생하는 군사적 충돌이 소위 전면적으로 확전될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고 보고요. 한국에서 뭐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남북이 이제 군사적 충돌을 하는데 미중이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경우에는 상당히 큰 규모의 전쟁으로 발달할 수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다 깨어있는 시민들인데 그걸 막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국내 정치가 제일 중요해요. 깨어있으면 우리가 전쟁을 막을 수 있어요. 근데 국내적으로 가령 파퓰리즘 아주 맹목적 민족주의하고 그다음 대중인기 영합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조합이 되면서 1932년부터 36년 사이 히틀러 하에 독일처럼 전
인민들이 입고 나와서 전쟁을 소위 찬양하고 지지하는 이런 상황만 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 가능성은 있지만은 그 실현 가능성, 그러니까 그런 개연성은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 그 인간의 역할이 있으니까 우리가 반대를 하면 그걸 바꿀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전쟁은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전쟁이 결국 인간의 마음속에서 시작하는 건데 우리가 죽어서 그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인간들로서 그것을 저지한다라고 누가 전쟁을 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른바 이제 동아시아에 4개의 약한 고리가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남중국해, 대만해역, 또 싱가포르, 다이어트를 둘러싼 그 중민간의 동중국해 연권 분쟁, 한반도 이렇게 이른바 동아시아의 4개의 약한 고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남북 관계 최근에 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답보 상태에 빠지면서 굉장히 좀 그 아쉬움을 안타까움을 돌아오는 목소리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지금 의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북 충돌이 미중 개입에 의해서 이게 이제 큰 전쟁을 확대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에 큰 뇌가라는 제거가 됐다. 그 핵심에는 바로 9.19 군사합의.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지금 현 정부 5년 동안 남북 사이에 무슨 한 번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제 그런 배경에는 9.19 군사합의를 통해서 우발적 충돌 자체를 방지하고 혹시라도 충돌이 발생했을 때 확전을 좀 방지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상당히 제도화됐던 부분 이런 부분도 우리가 분명히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시에 이제 좀 뭐 대만 해역을 예로 들었습니다만 거기서 정면전은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지만 국지전, 제한전의 가능성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미중 사이에는 제한전, 국지전이 될 수 있지만 그 이후 가까운 나라들한테는 굉장히 큰 전쟁이 될 수 있는 거기에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이제 연루될 수 있는 그 우려들도 좀 제기가 되는데요. 그 이사님께서 이제 오랫동안 이 문제를 쭉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사실 이것이 이제 과거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 때 이른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도 관련된 문제였고 최근에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표현을 별로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미국을 좀 기성사실화하는 이런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가능성이 높고 낮음을 떠나서 대만에서 어떤 대만 해협에서 미중 간의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 한국이 여기에 휘말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연루될 위험이 크다. 이런 어떤 시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정 소장께서 얘기하시는 전략적 유연성 개념이라는 걸 요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 2001년에 9.12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미국의 주적이 국제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된 거예요. 그럼 테러리스트라고 하는 게 아프리카, 중동, 뭐 유럽 쪽에 산지에 있잖아요. 그럼 그들과 싸우려고 하면 미국 병력들이 경량화가 돼야 되고 그게 쉽게 기동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느 한 특정 지역에 미군 병력을 북박이장처럼 오래다 두는 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뺐다 넣었다 할 수 있는 그 유연성을 키우자라고 하는 게 전략적 유연성이 되는 것이었고요. 그건 당시 이제 도널드 럼스펠트 국방장관이 그 개념을 도입을 한 건데, 그래서 그때 나온 거는 주한미군을 그냥 북박이장으로 주지 말고 타 지역에서 분쟁이 있었을 때 쉽게 우리가 뺏었을 수 있도록 하자. 그때 우리 노무현 정부에서는 반대했죠. 주한미군은 대북 군사 억지를 위한 건데 자꾸 들쑥날쑥 하면은 우리 대북 억제력에 문제가 생기니까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쟁점이 됐었고, 다른 하나는 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만이나 남중국해나 동중국해에서 군사분쟁이 있었을 때 주한미군을 쓸 수 있는 것 아니냐, 또는 또 한국군이 이제 관여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우리 그거 원치 않는다는 걸 이제 분명히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보세요. 지금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 병력을 보죠. 이 사단이 있지 않습니까? 뭐 기계화돼 있고 상당히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미 육군 병력인데 탱크 가지고 대만 해협 가서 싸우지 못할 거 아닙니까? 아파치 헬리콥터, 공격형 헬리콥터 가서 싸울 수 없잖아요. 그럼 싸울 수 있는 자산이라는 게 7공군이 갖고 있는 F-16일 거예요.
F-16 뭐 지금 한 50대 정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것도 이제 파일럿하는 제자합이 보니까 오산에서 떠갖고 공중급여 2번, 3번 하고 10분 정도 싸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 현실적으로 전술적 가치가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근데 혼자라고 오히려 더 가까운 오키나와 같은데, 심지어 괌 같은 데도 훨씬 여기보다 더 유리할 수 있고, 그리고 괌 같은 데는 중국의 타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에 있는 미군 자산이나 괌 쪽에 있는 미군 자산을 활용할 가능성은 크지만은, 아마 주한미군 하는 것은 뭐 북한의 위협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여기 미군이 갖고 있는 자산 자체가 그렇게 쉽게 전용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그러나 정찰기 같은 거는 이제 활용할 수 있겠고, 그러나 이제 F-16 같은 이제 전투기, 가령 A-10 근접 폭격기 같은 것도 거기 가서 활용할 가치가 없거든요. 왜냐면 거기까지 가는데 기름 많이 들고 가서 전투 시간 너무 짧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대만 해외 됐을 때 그렇게 쉽게 갈 수가 있는가, 미군 주한미군 전력이 갈 수 있는 건 회의적이고요. 그 한국군 개입하는 문제고, 한국 개입한다는 게 우리도 할 수 있는 건 결국에 해군백이었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 국민이 찬성할까요? 그런데 한 서베이 여론조사를 보니까 대만이나 남중국해에서 무역 충돌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미군을 돕기 위해서 우리 군을 거기에 파병해야 된다고 하는데 거의 80에서 90% 정도가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퍼블릭 센티먼트, 우리 시민들이 갖고 있는 일종의 그 국민 감정하고 국가나 또는 시민들이 생각하는 국가 이익하고는 상당히 큰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 우리가 중국이 싫다. 그러나 우리 국가 이익을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밑을 보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닌 거라고 하는 계산을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여론조사를 보면. 그래서 그런 걸 아마 염두에 두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좀 요즘 굉장히 좀 걱정하는 문제인데, 우리 사장님께서 그 걱정을 좀 덜어주신 것 같아서. 근데 우리가 또 동시에 좀 분명히 예의주시해야 되는 상황들은 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최근에 그 12월 초에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있었고, 거기 연락안보회의 SCM 공동성명의 그런 새로운 전략계획 지침, 그리고 그에 따른 작전계획 수립, 이것에 대한 합의를 했는데, 엊그저께 이제 관련해서 미 국방부 차관 콜린 칼이라는 사람이 이것은 북한뿐만 아니라 영내의 새로운 도전,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뭐 문맥상 영내의 새로운 도전, 새로운 위협이라고 해서 중국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단순히 뭐 그냥 뭐 추상적이나 원론적인 조언이 아니라 새로운 그 전략기획 지침, 또 작전계획의 그런 내용이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 상황에서 분명히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지고 또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부해서 그런 얘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이게 한국 유사시, 한반 유사시는 미국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미국 유사시, 사실 미국 유사시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군사적으로 본다면 중국과의 충돌, 이 문제를 얘기할 텐데, 그 상호 방위 조약인 만큼 미국 유사시에 한국이 어떠한 형태를 돕는 것은 동맹국으로서 당연한 도리다. 이런 좀 시각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보면요, in due course라고 하는 단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미국 같은 데는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국회 소위 인정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한국이 당장 위협이 있다고 미국이 자동 개입하는 것들, 또는 증언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의회하고 분명한 협의를 거쳐야 되고,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그걸 이제 일반론적으로 얘기하기 상당히 힘들고요. 어떤 상황, 가령 중국이 공격적으로 나오면서 미군 자산, 미군 인명을 위협하는 사례가 됐다면 우리가 뭐 즉각적으로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반대로 미국이 중국의 위협을 인위적으로 촉발시켜갖고, 그러니까 어떤 군사적 긴장의 원인이 미국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 오라고 했을 때 그 국민들이 아마 거기에 동의하기 상당히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자꾸 가설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상황이 전개됐을 때 그거에 대해서 아주 명민한 분석과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국민적 합의를 구해서 결정하면 되니까 미리 하여간 우리 정부 소리한테 미리 걱정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미리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그런 식으로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 있는 인듀 코스라고 하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한다라고 하는 것 그걸 지키면 돼요. 미국은 그건데 우리는 무조건 누구 도와줘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도 그래서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할 때 자동으로 연루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을 여러 가지 차단하지 않았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적 수속, 즉 미국 의회의 동의를 일단 명시한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럼 미국의 군사원조는 대한민국의 행정구역하에 있는 이 지역에 대한 한국의 무력 공격이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한국이 어디 먼저 공격했는데 뭐 미국이 돕고 이런 것들은 이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한미 상호방위 제도가 되어 있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과거에는 미국이 한국을 방어도 해야겠지만 자칫 뭐 이렇게 미국이 원하지 않는 그 전쟁에 좀 연루되는 걸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좀 동기들이 강했다고 보실 텐데요. 근데 동시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한국이 무슨 뭐 전쟁을 일으킬 게 없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여러분 저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지는 안 할 테니까. 그러니까 지금 갈수록 걱정이 되는 부분은 미국이 연루되는 전쟁, 그러니까 미국이 관여되는 전쟁에 한국이 연루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좀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같은 의회 동의 영문화 이런 것들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좀 그런 것들 너무 취약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같이. 그걸 이제 콜롬비아 대학에 이제 로버트 저비스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상당히 재미있는 개념을 도입했어요. 미국이 여러 국가들하고 동맹을 맺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57개 국가하고 이제 동맹을 맺고 있고, 근데 그 동맹을 맺고 보면은 항상 동맹 관계가 좋은 것만 아니고 어떤 때는 미국이 잘못해서, 그러니까 동맹을 맺고 있는 국가에서 무슨 분쟁을 일으켜서 미국이 거기에 연루되게끔 만드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미국 같은 데가 가령 뭐 닉슨 독트린 같은 데에서 주한미군 주인미군 빼려고 할 때는 한국과 일본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돼서 한국 때문에 한국이 미국에 대해서 공세적으로 해서 전쟁이 되면 연루될 것 같으니까 미국이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공세적인 것을 중단하게끔 만들어주는 거고, 또 한국 같은 데는 미국이 우리를 버릴까 봐서 그냥 미국 가서 그냥 충성 열심히 하고 설득을 해서 미국이 계속 있게 하고 하는데, 이게 뭐 강대국과 비교적 적은 국가 사이에 맺은 동맹이 갖는 부르륵 관계는 분명한 거거든요. 근데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얘기하는데 그걸 자세히 읽어보면요, 우리가 지금 국제정치를 보는 시각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유엔 헌장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유엔 헌장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세상의 모든 국가들은 하나의 안보 공동체를 구성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국제관계에서는 특정 국가가 적이나 위협이 된다라고 하는 걸 미리 상정할 수 없다고 해요. 모든 나라가 이 안보 공동체 일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 어떤 특정 국가가 다른 공동체 이론에 대해서 군사적 공격을 해왔을 때는 다른 국가가 모두 힘을 합쳐서 그 국가에 대해서 응징을 하고 처벌을 하죠. 6.25 때 이제 북에서 남침을 해왔고 유엔에서 참전 결정해서 16개 국가가 오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집단안전보장체제의 개념에서 나온 거예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도 그 개념에서 시작했어요. 그 1조에 보면 그걸 명시적으로 써놨어요. 근데 지금의 국제 정세를 보면은 이런 집단 안전 보장 체제보다는 소위 집단 방위 체제의 개념이 강해요. 그건 무슨 얘기냐? 동맹 체제를 많이 강조하죠. 동맹은 공동의 위협과 적을 상정하는 거거든요. 위협과 적이 있기 때문에 동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얘기하는 그 집단 안전 보장 체제는 모든 국가가 하나의 우리 안보 공동체 구성으로 보는 건데, 이 집단 방위 체제에서는 특정 국가는 우리의 적이고 위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합치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한미 상위 방어 조약에 가는 하나의 그 모순점은 기본 구도는 유엔 헌장에 따른 집단 안전 보장 체계의 개념을 갖고 했고, 실질적 운영은 집단 방위 체제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특정 국가 북한이나 중국 같은 데 적으로 삼는다라고 하는데 문제점인데, 요건 우리 학자들이 앞으로 좀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아주 중요한 주제인데, 사실 그런 부분
그런 문제의식이 우리 이사장님이 그 초대 위원장을 맡았던 참여정부 동북아 시대위원회 이런 어떤 부분에서 뭐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라 또 이제 한미 동맹 관계도 있지만 앞으로 이제 이 한반도 문제라고 하는 남북 관계만 잘 풀려서 북미 관계만 잘 풀려서 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동북아 전체의 어떤 평화 구상이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그 초대 위원회를 맡고 그랬는데요. 제가 또 이상한 좀 혼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릴 거랄까. 근데 아니 예. 프로에서 질문. 이게 다 지금 사전에 들어온 질문들을 먼저 좀 듣겠어. 그러니까 그는 만약에 미중 충돌이 발생했을 때 대만 이런 문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은 거의 자동방으로 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죠? 예. 일본도 그런 것도 지금 굉장히 좀 내부적으로 검토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일단 한국은 잘 찾아들고 혹은 한국까지 열리는 상황에서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하고 나올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좀 중대한 변수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뭐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하고 상당히 적대 관계로 간다. 그러면서 또 미국이 중국을 적대 관계로 하는 것은 뭐 100번째 도전하는 것도 있지만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를 들고 나오고 공산당 체제 틀렸고 시민민국제자라고 이런 그 시각에서는 자연히 그거는 북한에도 적용이 될 거고 러시아에도 적용이 될 거고, 그러면 중국, 러시아, 북한은 협력할 수가 있겠죠. 동맹이 되겠죠. 반면에 미국이 가령 마음을 바꿔서 북한이 뭐 소위 유일지도 체제이고 수령제 국가이긴 하지만 그래도 북한하고 관계를 개선해서 중국에 대해서 좀 견제를 하겠다. 그러면 또 북한의 행동이 또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건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미국이 대북 정책을 어떻게 전개하느냐에 따라서 북한이 어떤 선택하느냐는 게 결정이 될 거예요. 또 그다음 우리 한국도 중요하죠. 한국이 미국과 더불어서 북에 대한 압박을 강조했었을 때는 북은 자연히 한국하고 미국의 적대적으로 나올 거고, 우리가 미국이 그러는 거에 대해서 좀 외로움이 좀 기다려보자. 당신은 하나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우리 남북관계 개선해가지고 한반도가 미중 대결 구도에 연루되는 것을 좀 막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북에서 또 다른 조건으로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단선적으로 보는 건 상당히 어렵고 결국에 미국과 한국이 어떤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서 북한이 선택도 달라질 것 아닌가 보입니다. 네. 뭐 자연스럽게 이제 지금 종전선을 비롯한 남북관계 한반도 문제에 관한 질문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일로 넘어가기 전에 또 한 번 질문을 주신 것이 이제 오커스, 그러니까 그 미국, 영국, 호주 이 세 나라가 새로운 그 3자 안보 협정을 체결했고 그 뭐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미국과 영국이 수론의 핵 추진 잠수함을 지원하는 이런 데서 이제 상당히,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프랑스가 미국의 외교적 보육에 동참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그런 상황이고, 독일에서도 3인당 정권이 등장하면서 중국의 인권 문제를 비롯한 어떤 중국에 대한 그 외교적인 비판의 수위를 높일 것이다. 이런 그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오코스 관련해서 또 이사님께서 굉장히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코스 관련해서 뭐 좀 더 이렇게 해주신 말씀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오커스라고 하는 거는요, 영어에 오스트레일리아의 OU, UK의 UK, 그 영국이죠. 그 다음에 US의 US 해서 오코스, 오스트레일리아, UK, US, 요걸 줄여서 오코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오코스는 엄격한 면에서 동맹은 아니에요. 기술협력 합의예요. 어떤 거에 관한 기술협력 합의냐면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하는데 들어가는 핵물질과 핵도시를, 핵기술을 미국이 공유할 수 있고 그 공유하는 과정에 영국과 협력해서 한다 라고 하는 건데, 그걸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의미부여를 한 거죠. 뭐냐면 그 정상들을 워싱턴에 불러서 저희 원자력 추진 잠수함 기술과 핵물질 공유하는 걸 갖고 정치적으로 크게 띄웠죠. 그러면서 대중견제를 우리는 많이 보고 있다. 이게 크게 화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미국이 호주에 핵기술로 핵물질 뭐 공유하는 거라고 하면 국제원자력 기구에 최종적으로 승인도 받아야 되긴 하겠지만은 허문되는 것이지, 이걸 뭐
그렇게 정치적 의미 부여를 하고 언론 플레이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보는데 그걸 그렇게 하는데 물론 이제 그 이유는 호주가 불란서에서 디젤 잠수함을 사려고 계약 직전까지 갔었는데 그걸 파기하고 핵 잠수함으로 가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란서 정부가 거의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이게 국제적인 그 주목을 받은 것도 사실이지만은 제가 볼 때는 쉽게 해서 이건 뭐 동맹국 사이에 이제 그 협력 체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미국 동맹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한겨레 신문 칼럼에서도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거기도 선골이 있고 진골이 있고 이런 부품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오쿠스 참여하는 세 국가 미국, 영국, 호주는 선골에 해당이 되고 파이브 아이에 참여하는 국가들 미국, 카나다, 그 다음에 영국, 호주, 뉴질랜드는 진골이 될 것이고 그 다음 한국, 프랑스, 일본 같은 데는 육두품이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점이 나오는 건데 그러나 이제 하나 걱정되는 문제는 있는 거죠. 이제 그 호주에서도 그러니까 호주 노동당 같이 핵잠수함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눠져요. 그 게렛 에반스처럼 외무장관 같은 사람은 핵잠수함은 필요하다고 봐요. 뭐냐면 호주의 잠수함들이 장기간 3개월 이상의 장기간 지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장기간 활동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디젤 갖고는 도저히 안 된다. 핵잠수함 하자 주장을 하고 반면에 폴 키팅전 노동당 당수이자 호주 총리했던 사람은 이거는 넌센스 중에서 넌센스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그야말로 트위터를 올려요. 트위터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미국이 어떤 나라냐. 아프가니스탄 가서 자 탈레반 같이 소총 들고 토요타 픽업 트럭 싸우는 그런 탈레반도 이기지 못한 게 미국인데 그 미국하고 무슨 또 핵잠수함 가서 한다는 얘기를 하느냐. 이건 넌센스다라고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비판하는데 그러나 이제 중국이 이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건 그럴 거예요. 만약 호주가 핵잠수함을 갖게 되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건 자체 사용보다도 미군들이 남중국해 같은 데서 작전을 벌일 때 소위 거기에 참여하면서 보조전력으로 작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중국의 핵잠수함 전력에 대해서 엄청난 억지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지금 핵추진 잠수함 뭐 들여온다, 경항모 해온다 이것도 우리 동해선의 남해에서 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결국 미국이 오대양 그때 가서 할 때 우리가 보조전력으로 지원전력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그런 지금 우리가 나오는 거죠. 거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쿠스라고 하는 게 그 프랑스가 배신당한 프랑스의 정적 반발 때문에 많이 커진 것이지 그 자체는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호주가 디젤 잠수함으로 개발하던 것을 핵추진 잠수함으로 바꾸는데 미국이 도와주기 때문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사실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거기에 무슨 그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게 핵 무기를 보유한 잠수함이 아니에요. 그 구분이 영어로 이제 Nuclear Powered Submarine 핵 추진 잠수함하고 Nuclear Armed Submarine 핵 무장한 잠수함은 구분돼야 되는데요. 호주에서 가지려고 하는 거, 한국에서 가지려고 하는 것은 Nuclear Powered Submarine이지 Nuclear Armed Submarine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죠.